안녕하세요. 레이시안입니다. 오늘 방송은 지난 방송인 이민 확대에 따른 진통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방송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방송의 내용을 먼저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의 핵심은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는 인구 소멸과 그에 따른 유입 이민 확대 정책으로 한국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서서히 다민족 국가화 되어갈 것이며, 이는 앞으로 나타날 한국의 정치, 경제 및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한국인에게 다민족 국가화에 대한 정서적 저항 또는 수용이라는 과제를 불가피하게 제시할 것이고, 결국 이러한 과정은 다양한 마찰과 고통을 수반하면서 한국인의 역사와 민족의식을 서서히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방송의 말미에서는 다민족 국가화를 통한 한국인의 역사와 민족의식 변화가 한반도 통일과 고토 수복에 대한 열망을 자극하여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암시도 남겼습니다. 오늘 방송은 지난 방송의 말미에서 던져진 암시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방송을 보시기 전에 이민과 관련된 지난 방송들을 먼저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민과 관련된 지난 방송은 이민 확대에 따른 진통입니다. 저는 사실 현재 한국도 생물학적이나 유전학적으로는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일한 역사와 문화에 기반하여 한국인을 단일 민족으로 규정한다면 단일 민족 국가의 개념을 수긍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민족의 개념에서 유전학적 개념을 여전히 배제하지 않으므로 한국인의 민족 정체성에 대한 여러 혼란이 발생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의 방송은 목차에서 제시한 대로 만약 한국이 본격적인 다민족 국가가 된다면 한국인의 민족의식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한국인의 변화된 민족의식이 어떻게 한국의 팽창주의적 역사의식으로 이어지며 궁극에는 동아시아 국제 정세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 것인지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은 당연히 한반도 통일과 한반도를 넘어선 한민족의 고토 수복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됩니다. 당연히 주변국가 마찰이 발생하겠죠.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워낙 다양한 이슈들이 얽혀서 간결하게 정리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 스토리의 단초라도 제시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소 뻔하고 당연한 이야기들이지만 민족을 유전학적, 생물학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꽤 오래전에 어떤 유튜브 방송에서 한국에 사는 몽골 여성이 유전자 검사 결과 자신에게 한국인의 유전자가 몽골인의 유전자보다 더 많다며 놀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유전자 구성은 화면에 나온 대로 27.18%의 한국인, 22.4%의 몽골인, 12.7%의 중국인, 11.78%의 일본인, 6.86%의 시베리아인, 9.44%의 미국 아메리카인 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에 따르면 일반적인 한국인의 유전자 구성은 한국인 49.6%, 일본인 25.1%, 중국인 20.7%, 동남아시아인 2.6%, 몽골인 1.8%, 시베리아인 0.2% 등이라고 합니다. 저는 유전학 전문가가 아니라서 여기서 말하는 다른 민족과 차별화된 한국인의 유전자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생물학적 또는 유전적 관점에서 순수한 단일 민족도 없으며 따라서 각 민족을 유전학적으로 정밀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 한국인은 어쩌면 유전학적 관점에서는 고조선 시대의 한국인과는 꽤 다를 것입니다. 몽골인과의 유전자 교류는 물론이고 우리가 흔히 한민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말갈, 거란 등 북반민족과의 유전자 교류는 거의 필연적으로 일어났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수한 한국인이 지금도 존재한다면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일본의 천황일 겁니다. 일본의 천황가는 그 기원이 고대 한반도 도레인들이고 그 이후에도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일본의 주장이니까요. 말하자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로히토 천황이 바로 오늘날 한반도에 사는 사람보다는 훨씬 순수한 한국인이라는 말입니다. 유전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이죠. 물론 이렇게 유전학적 생물학적으로 히로히토 천황이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면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모두 손사래를 칠 것입니다. 모두가 민족을 유전학적이나 생물학적으로만 정의할 수 없다고 말하겠죠. 이때 그렇다면 도대체 민족을 무엇으로 정의해야 하냐고 다시 묻는다면 모두가 답변이 궁해질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기에서부터 한국의 단일민족 신화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한국인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한민족의 개념은 애매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의 다민족 국가화가 진행되면서 한국인들은 서서히 새로운 민족 개념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소위 대한국주의와 소한국주의의 충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대한국주의와 소한국주의라는 용어는 제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전히 한반도 중심의 역사관을 가진 한국에서는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대독일주의와 소독일주의의 개념은 익히 들어 아실 것입니다. 수많은 공국으로 분열된 게르만 민족의 통합을 추구하면서 이른바 게르만 민족의 지식인과 권력자들은 게르만 민족의 통일 제국은 과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까지 아울러야 할 것인지를 논쟁하였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후계자로 인식되던 당시 오스트리아 제국을 게르만 민족 국가로 인식하는 관점도 있지만 실상 오스트리아 제국의 신민 중 75%가 비게르만족이었죠. 프로이센의 지식인들은 오스트리아를 게르만 통일 제국의 기초로 아우르는 것이 게르만의 혈통적 순수성을 오염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소위 소독일주의입니다. 프로이센은 소독일주의를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오스트리아 제국은 대독일주의를 지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논쟁의 결과는 결국 모두가 알다시피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 제국을 배제한 별도의 국가로서 통일되면서 소독일주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소독일주의와 대독일주의의 논란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히틀러가 아리아인의 제국을 추구하면서 대독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게 됩니다. 오스트리아도 게르만 제국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히틀러의 꿈은 오스트리아 병합으로 현실이 됩니다. 나치 독일의 오스트리아 침략 당시 독일군은 오스트리아 국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사실상 무저항으로 오스트리아를 병합합니다. 오스트리아의 독일계 국민들은 대독일주의를 통한 게르만 민족 국가의 출현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 방송에서 한국의 경제 상황이 점차 어려워지고 특히 젊은이들의 경제적 입지가 열악해지면서 한국의 우경화가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는 것이 한국의 다민족 국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에 외국 이민이 많아지면 토착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곤란의 원인을 외국 이민자들에게 투사하면서 오히려 한국인의 순수한 혈통을 강조하는 순혈주의에 기반한 민족주의식을 강화하게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주의는 경제적 곤란에 따른 불평불만과 결합되어 마치 히틀러의 게르만 민족주의와 같은 공격적 민족주의 개념을 지지하고 결국
한국의 팽창주의적 정치 세력의 발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사실 지금껏 한국의 민족주의에서 팽창적 민족주의는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전반적으로 타 민족의 침입과 공격에 저항하는 일종의 수세적 민족주의였죠. 우리 민족은 한반도에서 조용히 살고 있으니 제발 건드리지 말라는 수세적 입장이 한민족의 민족주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변호하기 위해 한국인은 우리 민족은 타국을 침략한 적이 없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니 우리를 침략하는 타 민족은 악의 세력이라는 프로파간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파간다에 대해서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한민족이 타국을 침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면 2023년 현재 제주도에는 탐나국이, 울릉도에는 우상국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두 다 한반도 사람들이 침략하여 복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위 일본 문명의 시작도 결국은 한반도 사람들이 일본을 침략하여 일본 원주민들을 말살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한민족이 북방이나 여타 지역을 침략하거나 대외 진출을 하지 않은 이유는 한국인이 평화의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삼천리 금수강산이 풍요롭고 살기 좋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땅에서 살고 있는데 굳이 큰 비용과 인명의 손실을 겪으며 대외 진출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만약 과거 우리 조상들이 농사도 짓기 어려운 북방의 척박한 땅에 살고 있었다면 말 잘 타고 활 잘 쏘는 전투형 민족이 되었을 겁니다. 실제로 병영 국가로 불리던 고구려가 그러한 나라였죠. 말하자면 소위 평화를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한민족도 배고파지면 별 수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침략이나 대외 진출이라는 것을 시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전 세계의 경제가 함께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20에서 30대 젊은이들이 사회의 주류가 되는 시점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매우 엄혹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미래의 한국의 주도 계층은 민족의 통일이라는 낭만적 민족주의가 아닌 팽창주의적 관점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먹고 살기 위해 북한의 저임 노동력과 지하자원을 확보하려 할 것입니다. 북한의 식민지화이죠. 이때 한국의 우경화된 팽창주의자들은 한국의 민족주의자들의 논리를 이용할 것입니다. 북한을 접수하기 위해 한반도의 통일은 한민족의 역사적 과업이라는 민족주의자들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졌다는 상상을 해봅시다. 한국의 팽창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은 여기서 그저 만족할까요? 아마도 그 다음 과제로 간도수복이나 고토수복을 추구할 것입니다. 만주를 한국의 영향권으로 포섭하겠다는 관점이죠. 이래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아마도 만주의 조선족과의 민족적 통합이라는 낭만주의적 모토가 한반도의 통일 이후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족은 그렇다 치고 만주의 원주민으로 인식되는 만주족과의 이해대립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현재 만주족은 중국 공산당의 압박이 강화되면서 서서히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만주국의 부활까지 추진한 상황이죠. 한편 한민족은 한민족대로 어디까지를 한민족으로 봐야 할지 혼란을 겪을 겁니다. 현재 소위 골수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한편으로는 과거의 거란 말갈은 한민족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여진족이 사실은 조선인들을 형제민족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성계가 본디 여진족이라는 주장까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미래의 한국이 다민족 국가로 이미 성공적으로 변신했다면 일부의 한국인들은 다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만주인들이나 한반도 사람들이나 결국은 하나의 혈통이라는 주장을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대한국주의입니다. 물론 대한국주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만주의 역사를 한국의 역사로 포섭하기 위한 한국판 역사 공정도 시도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큰 논란을 가져오는 역사적 관점이죠. 물론 한국 내부적으로도 북방민족의 역사를 한국 역사의 일부로 보는 관점은 한반도의 역사만이 한민족의 역사라는 순혈주의적인 소한국주의와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순혈주의적 민족주의도 대륙 진출을 추구하는 팽창주의와 결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방송은 어떤 입장이 옳고 그른지 따지고자 함이 아닙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렇듯 알아서 흘러갈 것이고 본 방송은 그저 시청자들에게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할 뿐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한국이 다민족 국가가 되면 타민족을 인식하고 역사 속에 수용하는 시각도 바뀔 수 있으므로 역사 문제를 넘어 한국의 지정학적 입지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물론 간도 수복 이슈부터는 주변 열강들이 개입할 수밖에 없으니 미래의 국제 정세가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지도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오늘 방송은 단지 이러저러한 상황을 한번 고려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더 드릴 말씀은 많지만 오늘은 대략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하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은 컨텐츠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